박근혜 대리인단 중에 김평우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나는 그 변호사들이라고 그 모으는 적극적 찌질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태극기 들고 들어가서 인증샷 찍고 있는 놈. 아니 그것도 태극기도 곱게 적은 것도 아니고 구겨놓고 가방에다가. 그럼 뭐 그래놓고 정말 애국 보수라고 저지를 하고 자빠졌는데 김평우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예 재판부한테 사태질을 아니 무슨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서로 간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네. 그 태도의 문제에서 실제로 사람이 하는 판결은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하는 짓들이 어처구니가 없고 막 지연시키려고 박근혜한테 불리한 증거까지 막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심리하게끔 만드는 이 방식에다가 거기까지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이럴 때면 이런 사람들일수록 되게 나이를 좀 먹었거든요. 꼰대들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애국심도 아니야. 이 사람들 수입료. 그 대리인단 쪽으로 서면 자기들한테 꽂히는 돈 있잖아요. 난 그거 보고 뛴다고 보거든요. 구국의 일념으로. 실제로 요즘에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누가 부르지도 않아요. 김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사무실 개업해 있지만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껏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다 기어 나오는 거야. 대부분 보면 젊은 변호사도 거의 없잖아요. 한 대몇 빼고. 이게 결국은 법 논리로 싸울 게 아니니까 정관예우 차원에서 뭐 전 대법관이나 어디 연관돼 변협회장, 있는데 그런 쪽에 힘 좀 닳고 말 그대로 입김 좀 불만한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쓰니까 이 변론 자체에는 이제 논리가 부족해서 궁색해서 갈수록 저질 변론을 하면서 이제 승질은 나고 해볼 건 없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이제 옛날 성질 나오시는 거지 거기서. 이게 똥은 똥끼리 모인다고 의뢰인이 생각이 마인드가 똥 같으니까 그런 인간들만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재연을 한번 해봐야죠, 오랜만에. 자,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정미. 아니요, 이정미 안 어울립니다. 그래요? 김평우가 어울립니다. 아니, 여기 당뇨 환자도 있는데. 그래. 그러면 이정미, 우리 황진미님,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 우리 송 작가님 시작하겠습니다. 아, 재판관님, 제가 네.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데요? 제가요, 당뇨가 좀 있어서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지금도 머리가 팽팽 도는데, 좀 음식 좀 먹을 시간 좀 주세요. 이분 당 떨어지셨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니에요. 저는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은 꼭 해야 돼요. 내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니까? 이게 정오 시간대 있잖아요. 12시. 밥 먹을 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12시까지 변론을 종결을 하고 오전 변론이 종결이 되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 뭐 의뢰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조금 더 진행해야 됩니다. 사태질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아, 재판 기일은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럼 오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변호인이 변호를 하겠다는데, 변론을 하겠다는데.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12시가 지금 돼서 우리도 다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여기 당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속기사도 있고 다 직원들이 지금 시간에 딱 점심을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었어요? 왜 함부로 재판을 맘대로 하고 그래요? 재판장이면 다야! 당신 몇 살이야? 아이고, 이 사람 쓰러지겠네. 저 빙이 있어, 빙이. 당 떨어져서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이 아줌마가 정말 해보겠다는 거야? 당신 몇 끼야?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를 그렇게 세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어떤 사람 기치져지게 멀리 떨어져서 해야지. 아, 우리 송 작가님 완전 빙의해가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저분 지금 당 떨어져서 쓰러질 것 같아. 이게 당 떨어졌고 힘들 때는 환자한테는 물 좀 먹여줘야 돼. 이거 억지로 뭐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현재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죠. 아우, 추잡스러워. 정말 그러니까 미치겠네. 딱 12시에 끝내진 않지, 원래. 근데 그 즈음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방송 맞추듯이 서로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맞추는 분위기 속에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지금 우리 헤드폰 내려놓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말 한마디 더 하겠다고 그것도 변론하게 되면 그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가버리거든. 그걸 어떻게 누가 하라고 하는데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딨냐고 계속 사태질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그 나이 좀 드신 꼰대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후배들, 그 헌법재판관들 앉아있고 그거 아시죠?
실제로 법조계에서 좀 잘 나갔던 사람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대법관인데 대법관에 떨어지신 그 급들 중에서의 마이너리그가 헌재 재판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급수가 있고 사법고시 기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 안 들어주거나 그러면 가지 않고 막 하대하고 이런 그런 상황 되는 거예요. 꼰대짓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때 스마트하게 뭔가 민의를 뭐 무서워하면서 뭔가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니라 최순실과 고영태가 불륜 관계다라는 것을 포커스 맞춰야 되고 지들한테 불리한 증언도 막 끌어대서 재판을 연장시켜야 되는 입장에 그 저질 재판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곱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이 양반들이 과거에 변론했던 재판 기록들을 한번 좀 누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판사를 까고 판사를 누르려고 하고 내가 갑이야라고 아마 계속 그렇게 행동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의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나름대로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치권이나 언론들에서는 대부분 다 선고 시기가 대략 다수는 3월 9일이고요. 목요일. 그 다음에 3월 2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 그러니까 2월 24일 날 마지막 최후 변론, 마지막 심리를 하겠다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헌재가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정치권 분위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요해. 일반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3월 9일 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반적인 일정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쪽에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빠르면 3월 2일, 늦어도 3월 9일 날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건데 헌법재판소도 이제 거기에 고민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결과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무슨 네. 얘기를 했다는 게 쫙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또는 0명이든 간에 박근혜의 탄핵에 기각 의견을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끼리 조율을 하지 않으면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고민이 이제 막 시작된 게 아니냐 하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헌법소원 절차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일반적인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뭐 소수 의견이라고 이름 남는 거는 뭐 헌재에서는 다반사였었어요. 소수 의견은 항상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함부로 자기가 소수 의견을 내겠다라고 손드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원일치로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헌재 재판관들 카톡이 틀렸다 농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 한두 명 꽂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배신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전원일치로 인용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관들 보호하는 면에서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본인들이 저지른 큰 죄를 한번 벗어야죠. 자기들도. 2년 전에 벌렸던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사건들을 한번 다시 밟지 않으려면 오명을 쓰는 방법은 최대한 비켜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찌라시 같은데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재판관 중에 서기석 재판관하고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가 고른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실명까지 까서 그냥 공개를 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그 은근한 여론의 협박 아니에요? 압박? 아니 보도에도 나오고 있고 찌라시도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박근혜가 추천한 인사가 박근혜 배신할 수 있겠냐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 셈법으로 했을 때 한 명만 더 포섭하면 된다. 그 한 명 포섭이 그 탄핵 기각설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는 기각을 찬성하지 않더라도 6명을 채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스킬을 구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서기석 조용구 재판관 두 사람도 이걸로 자기 인생의 어떤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헌재 쪽에서 뭐 물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결과를 맞춘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탄핵 인용에 찬성함으로써 마지막 화살에 그 어떤 분산 효과를 좀 서로가 노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게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인 거예요. 두 사람 자체는 박근혜의 초전 인사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전 원래 조율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통진당 해상 때는 그 조율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한 명만 반대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류의 조율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감히 함부로 합의 내용을 깨고 우리 이번에 이거를 어떻게든
인용을 해야 되는데 당신 반대하고 당신 기각해서 5대2로 마칩시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이걸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감히 이 약속을 깨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반대하기로 했는데 아니 나 반대 안 하고 찬성으로 돌래요 이렇게 가면 갈까? 찬성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반대표를 함부로 꺼내서 7명, 8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짓거리는 이게 일단 자기들이 미래에 있는 짓거리를 떠나서 같은 동료 7명의 판사들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단독적인 짓거리를 할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들도 합의를 이번에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다 보면 누가 그런 반대에 대한 책임을 질래 했을 때 한 명도 안 나온다. 내가 스스로 안 나선다. 라는 게 오히려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근데 성향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신문할 때의 어떤 모습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대충 느낌이 오지 않을까? 자기들 간에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그 사람들 자체의 얼굴도 잘 모를 정도로 막연하지만 보면은 저 사람은 탄핵 인용하겠다 안 하겠다 성향들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 황진미 딱 보고 저 사람 누구 지지하겠다 아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신문을 열심히 안 했다거나 내가 출신이 뭐라고 해서 내 판단 자체가 이미 상대방한테 읽혔다라고 보기에는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많이 안 들어봐도 이건 100% 탄핵감이야. 그래서 나 열심히 안 물어보는 거야.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안 된다는 가정은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탄핵 결정에는 안전빵으로 7대1이나 8대0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외국은 그렇게 많이 한대잖아요. 사회적으로 정말 첨예한 경우에는 전원일치 판정으로 간다는 거지. 전원일치 기각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현재 돌아가고 있는 요 근래에 들어가고 있는 헌재 분위기를 보면 재판정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헌재 심판관들이 굉장히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섰어요. 그 전까지는 좀 유하다가 지금은 증거도 우리 뭐 녹취록 필요 없다.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뭐 건강이 안 좋아 김기춘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쳐내고 있거든요. 지지난주에 박근혜 쪽 어그로 때문에 그냥 일주일 까먹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열을 받았지 좀. 네, 헌재 측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최근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 헌재에서는 결정문 초안 작업이 이미 들어갔다고 하네요. 결정문 초안 작업 중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미리 조율하지 않고 당일날 탄핵 심판하겠다고 결정한 당일날 헌재가 표결을 하기 전에 2개를 써놓아요. 결정문을 2개를 써. 그러니까 인용 결정문이냐 그 기각 결정문이라 써놓고 투표를 내 찬반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찬성,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를 꺼내 들어서 발표하고 이게 되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죠, 사실은. 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약간 좀 무성의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중간에 뭔가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표결 결과를 조율하려고 한다거나 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날인데 그 전날 모여서 하면 그 밤중에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서로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쪽에 누군가가 꽂혀있는 K 모 씨 재판관이 있다고 쳐. 다 알게 돼버렸어, 지금. 상황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밤에 뭐가 들어올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탄핵 심판을 하려고 지금 재판장에 다 시민들 다 들어와 있고 할 때 바로 직전에 탄핵 판결해가지고 결정된 인용 결과대로 읽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설마 이걸 그 기각과 인용을 2개를 다 판결문을 쓴다는 상상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아예 안 써놓은 상태에서 표결을 해놓고 이게 억울하지만 이제 얘네들도 당황하겠지만 만일 그 기각에 대한 이걸 써놓게 된다고 치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여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잖아. 그 마지막 날 밤에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3명만 기각 의견이면 탄핵 기각되는 거잖아. 지금 8명 중에 3명만 기각 의견이면 박근혜 탄핵 자체가 기각돼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뭐 8대 빵 또는 주성반대로 0대8 이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필요한 것은 6명이고 저쪽에서 필요한 건 3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사실은 반반인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그건 또 그런 거라고. 요거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감히 추정해 보건데 푸른나무님처럼 어떤 인용 기각 2개의 판결문을 써놓고 당일날 아침에 결정하는 거는 좀 헌재 재판관들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 밤에 저녁 먹다가 2명이 식중독 걸려서 3명이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내일이 발표일이다 하고 하면 심판 결정일이다 싶으면 한 2, 3일 전에는 그 결정문에 사인을 다 해놓지 않을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 불시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헌재 측에서도 아마도 그러한 대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저쪽 집안이 이상하게 자살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도 되긴 해요, 사실. 판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대법관이 판결 전날 졸피뎀을 먹고 목을 이상한 그런 일은 있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집단 설사 식중독이 올 수도 있다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3주면 끝입니다. 3주도 안 남았죠. 3주도 안 지금 남았어요. 빠르면 다음 주 목요일, 늦어도 그 다음 주 목요일. 뭐야? 그간이에요. 지금 오늘 방송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름에서 조금 넘는 18일 네. 정도. 네. 지금쯤 재판관들은 마음의 정리는 이미 다 끝내놓고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 때 60일 걸렸는데 지금 3월 초까지 가면 90일 걸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단일 사안이었고 네. 이거는 이제 볼 게 그러니까 많으니까. 박근혜 측의 피소추인 측에 충분한 시간을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명분도 이미 쌓았고요. 헌재 쪽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후에 헌재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이미 다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전원일치로 인용 판결을 내더라도 나중에 역공을 당한다든지 핍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법조인 세계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최순실 재판에서는 재밌는 얘기 나왔어요. 고영태의 녹취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 중요한 것도 하나 오더가 있는데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 그러니까 국세청장 하나 임명하라는데 최순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해결이 되는 임무 중에 하나가 국세청장을 자기 라인으로 꼽는 거였어. 그렇죠. 돈을 해먹으려면 국세청이 되게 중요하지. 응.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고영태나 그 측근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치 본인들이 어떤 국가의 내각이나 되는 것 같은. 정말 내가 고영태였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가 이 꼴로 돌아가고 있지라고 막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아. 내가 이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나 싶어. 그러니까 보통 동네에서 말이에요. 내가 구청장하고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렇게 뻥친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렇죠. 사자들이 많은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구청장님 우리 식당으로 좀 와주세요. 근데 진짜로 나타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갖는 후광 효과가 장난 아니게 크거든. 최순실 상대했던 사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연설문을 바꾼다고 직접 보여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박근혜가 그 다음날 연설을 할 때 그때 바로 고쳤던 문장이 바로 고쳐지는 걸 보여주는 예리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뭔가 싶은. 수소문 해보고 막 주위에서 알아보니까 박근혜랑 대통령이랑 가장 친한 사람이래.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 인생은 뭐 거의 꽃이 핀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그걸 공공연하게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 갖고 니들이 나한테 돈을 갖다 바쳐 라고 하는 그런 사익에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리고 뭐 여차하면 뭐 죽는 수가 있어 이런 식의 협박도 되는 거고. 헌재에서는요 3월 초에 선고하겠다라는 의지가 재확인됐고요. 더 이상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의 의도대로 계속 끌려가면은 실제로 이정미 재판관 임기 안에는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헌재에서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놓고 내기 비슷한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월 2일이냐 9일이냐. 근데 지금 박근혜가 조금 어그로를 끄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헌재에서는 그렇게 어그로를 끌까 봐서라도 3월 2일 원래는 할 수도 있는데 3월 2일까지 염두에 두고 그 날짜랄까 이런 걸 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뒷말 몇 개 꼭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정한 날짜에 나와. 그게 이제 3월 2일 즈음 그 안쪽이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근데 헌재에서 이번에 박근혜 쪽한테 그러면 나오는데 네 입장 발표만 못해. 신문에 은행해야 돼. 이렇게. 신문은 하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조용해진 상태예요. 예. 오히려 이제 뭐 그동안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대리인들이 그 언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박근혜 측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돌려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직접 물어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꾸로. 예. 근데 박근혜가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 문답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를 할까? 난 진짜 한번 보고 싶단 말이지. 굉장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징구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헛소리를 하나. 자, 피소추인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국정농단에 있어서 국정농단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지금 처음에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최순실과 취임 초기에 잠깐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걸로 보면 최근까지도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국정농단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하고 또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희가 또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 또 창조 경제라고 그래서 간단히 좀 하세요. 문화 융성과 지금 필리버스터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발전시키려는 거지. 아니, 저는 제가 돈을 가진 것도 한 푼도 없고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엮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도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거는 전부 이 대한민국을 정말 빨갱이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기 비서추인. 잠깐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끄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저에게 가장 어려웠을 적에 가까이에서 제 심부름을 해주던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 것을 제가 잘 살피지 못한 것은 그거는 뭐 저의 약간의 불찰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탄핵을 받을 정도의 큰 잘못이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너무 사람을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이러면은 저희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황진미가 우리 편인 게 나 어째 다 했는지 몰라. 내가 지금 빠져들고 있어. 아니 그 생방송 안 해야 되겠어요. 왜요? 다 혈압 올라 죽어. 혈압 올라 죽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가서 전부 혈압을 올려서 죽으려고 하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네.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던 날 7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 7시간 동안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관저도 집무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관저 집무실에서 다 보고를 받고 저는 정상적으로 이 고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를 자꾸만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다 그 시간에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구나. 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들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글쎄 머리를 또 제가 그냥 이 국가에 위신이 있는데 그냥 머리로 나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미용사를 부른 것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리장에게 점심을 갖다 달라고 해서 또 먹었습니다. 밥이 먹근육으로 넘어가세요.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우주의 길을 모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밥을 반 그릇 정도 먹고 자, 잠깐만요. 결정 내리겠습니다. 탄핵! 아이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고 지금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광장에 100만이 모여 있는데 이거는 지금 누구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탄핵을 경위 끌고 나가. 내리는 것은 그렇게면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휴전선은 괜찮습니까? 제가 휴전선에 대해서 언제나 삼성동 이모 걱정이 돼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기요. 저기 지금 바로 앞에 뜨검들 수사관들 와 있거든요. 바로 구석입니다. 바로 구석. 아이고. 순실이 옆으로 가야 되겠다. 역시 연기력 하나는 짱이에요. 생중계 해주면 안 되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 정도 안 된다니까. 사실 보수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들 그 영험한 종교의 힘으로
박근혜에게 황진미를 빙의시키면 돼요. 그러면 정미왕이 그냥 확 등장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바뀔지도 몰라. 아, 그럴듯하네? 헌법재판관들이, 말도 더듬는다.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개거품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국정농단, 세월호, 블랙리스트 이런 걸, 뇌물 이런 거 빼고요. 그게 지적 능력으로도 사실 탄핵감이에요. 진짜 맞아요. 예. 아, 무능력하잖아, 무능력.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랄까, 표현력, 컨텐츠 이런 것들만 보면, 물론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 권력이 얹힌 거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적절한 공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탄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누가 했을지 이따가 맞춰보세요. 재현 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든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한다.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아닐까요? 김기춘 현 이야기입니다. 왜요? 9년 전에. 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이 뭐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사람을 범인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무죄를 일단 추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 김기춘이 여기 했던 말에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탄핵 심판에는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유죄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탄핵으로 수렴되는 여러 가지 건수가 들어있어도 그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수 사람들이 지금 흔히 말해서 이런 식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자기들 앞뒤에 9년 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은 완전히 다른 형태. 보수가 원래 법적 통치, 그러니까 법을 통한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게 자기네들 이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논리에선 지들이 제일 빠삭하게 잘 알아요. 알면서 적용을 자기들한테는 아주 느슨하게 하고 상대방한테는 악착같이 최악으로 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논리를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꾸 나한테 무슨 구술했다. 무슨 시술을. 아줌마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어요? 잠깐만 땀 들어봅시다. 정말 너무 막 덮어 씌우는 거고, 이 모든 것은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뭔가를 협박하려다가 일어난 일이. 잠깐만요. 여기서 태블릿 잠깐만요. PC는 저는 저기 피서주인 여기서 우리 다 퇴근할 테니까요.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자, 우리 퇴근합니다. 이거는 너무 이게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럴까요? 하고, 우주의 기운이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문화로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저 방송실 이거 마이크 끄셔도 되지 않아요?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들어도 그러겠다. 언니야, 큰일 났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까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기춘이 삼촌은 언제부터 왜 안 보이는지. 갇혔어요. 기춘 삼촌. 그 우병우도 꼭 갇혀요. 이 양반아. 정신 차려, 이 양반아.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뭐 향정 이런 거 맞춰주는 사람이 없나 보죠?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게 모든 고통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뭘 참어. 지금 기각이 되면 제가 검찰이라든가 그동안의 언론을 단단히 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이 금단 현상이 오나, 씨.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미치겠다, 진짜.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실체와 또 허상이라는 게 있는데, 박근혜가 아마 이런 국정농단 같은 게 안 터졌으면은, 그냥 그렇게 좀 콘텐츠는 부족해 보여도, 의례껏 그냥 공주로 자라서, 그래도 마인드만큼은 뭔가 굉장히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냥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실체가 딱, 민낯이 딱 드러나고 보니까, 뭔가 판단할 의지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사실상은 사익을 위해서 최순실에게 거의 국정을 맡기다시피 한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수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왜 박근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75%에서 80% 사이에서 그냥 거의 변하지 않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진짜로 보수분들도 박근혜를 이제 아는 것은 그래도 좀 있는데 말을 못하는 대통령의 느낌하고 진짜로 아는 것도 없고 말을 못하고 자기가 업무 수행도 안 했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그 배신감은 당분간 보수들이 느끼는 데미지랄까요? 트라우마는 대단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박근혜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은 동네 미용실을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했을 때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지금은. 저는 하루에 1시간씩 직무를 받습니다. 그만하세요. 앉아서 자고 일어나서 경이 끌어내. 김정남처럼 뒤에서 입 틀어놓고 끌어내. 재밌어요? 연기하는 거? 빙의가 되는 것 같아. 지금 우리를 학대하고 있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박사모 분들요. 이분 꼭 캐스팅해 가세요. 지금 헌재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번에 박근혜가 국회에 나와서 툭 던졌던 개헌. 기억나죠? 다시 한번 돌아가봐요. 그것이 네. 우병우 작품이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설계자가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김기춘이 아니었고요. 김기춘은 이제 80이 다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력은 좀 떨어져 보이고 청문회 나와서도 반은 모른다고 했겠지만 진짜로 기억 안 나는 모양새더라고. 늙었어 이제. 근데 우병우가 사실은 리틀 김기춘으로서 그런 것들을 기획했다는 느낌은 확실히 오네요. 지금 당장도 이런 거 아닐까? 청와대에만 있다고 해서 박근혜하고 통화하거나 만나는 건 아니잖아. 자기가 지금까지 부려왔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윤회, 우병우가 지금까지도 박근혜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조율 같은 거는 우병우가 다 해주고 그게 정윤회가 조언해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새롭게 드러날 인물이 없잖아. 이 상황에 박근혜가 탄핵됐다고 해서 어디 강남 어디에서 영화단에 점쟁이 불러다가 조언을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던 놈들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정윤회하고 우병우가 지금까지 탄핵당한 이후에 박근혜를 컨트롤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러면 이번 우병우를 구속시켜놓고 요거 재판에 들어가는 순서 들어가고 다음에 정윤회를 한번 뒤져봐야겠네요. 정윤회까지 가고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집안의 그 재산 내역까지 뒤져야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박근혜가 지금 바라는 거는요, 최순실이나 최순득이 정도가 털려가지고 온전하게 지금 자기가 쥐고 있는 몇 개의 재단들과 숨겨진 재산들만 지킬 수 있으면 그것 말고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지켜놓고 난 다음에 나는 조용히 밤타로 어디로 튀어야지. 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는 날 저녁 그 전날 성남공항을 좀 봉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밀항을 타고 갈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기에는 국내외 재산이 너무 많잖아. 이게 탄핵 인용되고 구속되고 나면 그 재산들 다 털릴 거고 다시 써볼 기회도 없을 거고 제기도 못할 건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 박근혜 오로와 나싱인데 뭔 짓을 못하겠어 지금. 그러네. 만약에 비행기를 하나 대절을 해가지고 뜨면 그냥 뜨는 거네.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렇죠. 이 청와대에서 그게 뭐 청와대 직원들도 쉽지는 않은데 그 상황이 왜냐하면 이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령을 듣는 순간 자기들도 시간 마련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에어포스원을 통해서 1호기를 성남공항에 갖다 놓고 청와대 마당에서 헬기 타고 성남공항으로 뜨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망명을 택하는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지금 경찰권이나 군대에 관련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황교안이라고 하면 충분히 루트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있다니까? 아직까지는? 김정남을 남한으로 망명을 시키는 계획을 좀 짜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디로 망명을 서로 맞트레이드를 하든가 어쩌든가 뭐 좀 그런. 난 환영.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박근혜 같은 사실 비리범이잖아요. 비리범. 탄핵이라는 게. 그 비리범이 갈 곳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진짜로 망명을 기도한다면 지금까지 박근혜가 외국에 엄청 나갔잖아요. 그중에 국제적인 흐름이랑 상관없는 정말 작은 국가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렇지. 이런데 정말 뜬금없이 갔던 곳.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이익삽과 관련된 것도 있었을 거고요. 뭘 묻어놨어 네?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진짜로 망명을 한다면 그런 데로 가는 거지. 박근혜를 누가 받아줘? 그게 사상범위면 돼요. 예를 들면 같은 미국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들 보호했잖아요. 이 현 정권하고 짝짝꿍 하면서도 보호한다고요. 그건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이야.
정치적으로는 한국 군부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랑 사바사바 해도 같은 정권이 민주화 인사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박근혜 같은 비리범 불가능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범인 인도 조약이 통하지 않는 어떤 그 외진 국가로 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지 박근혜 입장에서는. 아니, 김정은은 받아줘요. 뭐 간다 그러면. 김정은은 이제 자신들의 체제에 써먹기 위해서. 자기 아빠하고 친했던 사람인데 아하. 받아줘야지. 아, 그 편지도 주고받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 이제 그 시골 말로 하면은 학렬로 보면은 고모뻘 내는 거예요. 그렇죠. 공업벌 되는 거죠. 아니, 자기 고모도 죽이는 사람 아니면 고모부 고모 친 것도 죽이는 마당에 뭘 나무 고모로 뭘. 자, 어쨌건 정리합시다. 박근혜 탄핵은 3월 2일 아니면 9일.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안 되고 지금 중간에 이제 박근혜 쪽에서 지금 최후블례를 하겠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 굳이 나올 거면 우리가 정한 날짜에 나와. 우리의 이제 타임라인 계획해놓은 3월 2일과 9일은 흐트러뜨리지 마. 너 나올 줄 알고 3월 2일쯤에 시간 비워놓은 거야. 말하자면 딱 그쯤에는 헌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날짜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3월 2일 정도 그 즈음에. 그리고 우리 일주일 안에 이제 탄핵 결정하겠다 이런 거고. 더불어서 이제 특검에서는 우병우 구속영장 쳤고. 그렇게 돼서 둘 다 어느 정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그거 있죠. 특검 연장에 관한 부분인데 특검 연장은 국회에서 지금 원래 특검 연장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은 새누리당이 가장 똥줄 탔을 때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약속을 하나 했어. 세월호 특별법과 똑같아. 필요하면 연장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일단 연장해주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싹 바뀌었어요. 새누리당이. 연장 못했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다시 한번 특검 관련한 법을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아마 할 거예요.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문제는 그것을 또 도장 찍어줘야 되는 사람이 황교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교안이 도장을 안 찍었고 다시 되돌려 보내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는 방법이 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의결해버리면 그냥 통과됩니다. 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존재를 해줘야 바로 수갑차고 갈 수 있다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실제로 검찰은 다시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사팀 다시 꾸려야 돼.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박근혜 이사 가는 거 당장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살림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탄핵이 딱 결정되면 바로 나가 이렇게는 안 해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둔다고 짐 정리할 시간이나 신변 정리할 시간도 주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바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나가? 그럼 나가야죠. 너 나갔으니까 방패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일반인도 이사를 갈 때는 이사 그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몇 월 며칠까지 비워주고 이러는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방 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바로 방 빼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그 탄핵 인용이 아침 9시에 되면 10시에 되면 아마 10시 1분쯤엔 특검들이 아마 청와대 정문 앞에서 들어갈 텐데요. 사소한 궁금증인데 궁금하긴 하네. 네. 이삿짐을 바로 빼야 되는지 아니면 이삿짐 센터는 쿠팡을 부르는지. 아니, 사람은 사람은 바로 나와야 될 거고요. 아마 짐은 추후에 이렇게 그 정리해서 나올 거고. 왜냐하면 그 국가재산도 있고 개인 소지품도 있으니까 그 사람만 먼저 바로 빠져나올 거예요. 아마 특검 인용되면.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때 지금 우리가 이제 불과 한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박근혜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다른 쪽 관점으로 보면 진짜로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배 의기양양해가지고 개소리를 할지 물론 이 경우는 생각도 하지 맙시다만 박근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잡혀 들어가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헬기 띄우고 대검찰청이나 뭐 특검 사무실까지 헬기 띄우고 어떻게 조사를 받고 이런 거 한번 꼭 한번 보고 싶다. 저도 그렇긴 한데 이 양반이 그때까지 살아는 있으려나 안 하죠. 걱정이 돼요. 그런 음모론은 해봐야 우리한테 도움 별로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맞췄다고 화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이런 거야. 1타 2피. 박근혜를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의 무슨 부정성 합의 같은 게 발견돼. 아하. 그 이명박의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고인 되는 나는 그런 거 한번 기대해봐요. 그것도 구속? 그거 좋다. 아니 치다 막 싸는 거, 싼 거 먹는 거 막 거의 그 수준이네. 아니 예를 들어서 무대기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검찰들과 맞짱 떴을 거야.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박근혜가 왜 못 받았습니까? 말 실수할까봐. 답할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려서 결국에는 이명박 그 어떤 혐의를 알고 있던 거를 묵인해줬다거나 서로 밀약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51.63 딱 튀어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재밌겠는데? 나는 51.63을 숫자를 봤다. 응. 장시호의 이야기. 장시호가 뱉어내나? 아이고. 재밌는 행복한 그림 한번 그려봤고요.
저는 아직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요. 팟캐스트 하면 팟캐스트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것만 계속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꿈꾼 거 아닌가라고 돌이켜보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그 고지, 그 끝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 말씀 한번 꼭 드려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그 피청구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셔서 조금 이게 증인 신문도 좀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피청구인이 그냥 편의상 최순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지인으로 알고 있는 거를 다투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출입한 것을 다투시는 겁니까?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시는 건가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난번에 윤 전 주중인도 그 관저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자주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그러니까 자주나 뭐 당분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청와대 출입이 그걸 다투시는 취지냐 그걸 묻습니다. 전혀 방문한 사실이 없단 그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 그분이 청와대 출입하는 게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거꾸로 제 생각에는 피청구인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하라고 하는 게 더 큰 기밀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으시면서 그 최순실 씨가 출입한 것을 증언을 막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대시험을 모르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예. 증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해서 그래서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경호실법에 그 국가안전보장 뭐 다른 특별한 사유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개인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더 큰 비밀 아닐까요? 지인이 그 관저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일반론적인 얘기고 예. 아까 뭐 말씀하신 신문사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예. 예. 그러면 그걸 전제로 제가 몇 개 묻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 증언을 거부하시고 아마 그 법률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그 부분은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언을 거부하실 사유는 안 됩니다. 그 최순실 씨가 그 관저에 대략 어느 정도 출입을 한 겁니까? 연 1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작습니까? 연 1회는 넘겠죠. 출입과 관련해서 네. 저번에 제가 그걸 어쨌든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관으로서 제가 비밀 누설에 대한 근데 제가 의문하는 조항을, 게 네, 무슨 말씀인지 대통령께서 돈을 외부에 줬다? 그게 더 큰 비밀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은 편하게 하시면서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왜 최순실 씨가 그 청와대 들어온 게 왜 그렇게 큰 비밀이 되죠?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건 최순실 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다른 뭐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에 그러니까 왜 관련 출입은 비밀이고 네. 왜 돈 봉투가 전달되는 건 비밀이 아니죠? 그걸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뭐야? 증인이 지금 판단했잖아요. 돈 봉투를 주는 거는 기밀이 아니라고 그래서 증언을 하셨고 최순실 씨나 뭐 하여튼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출입은 기밀이다. 근데 그 기밀의 구분은 기준이 뭡니까? 박근혜를 감옥으로! 박근혜를 감옥으로!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단독적인 짓거리를 할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들도 합의를 이번에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다 보면 누가 그런 반대에 대한 책임을 질래 했을 때 한 명도 안 나온다. 내가 스스로 안 나선다. 라는 게 오히려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근데 성향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신문할 때의 어떤 모습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대충 느낌이 오지 않을까? 자기들 간에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그 사람들 자체의 얼굴도 잘 모를 정도로 막연하지만 보면은 저 사람은 탄핵 인용하겠다 안 하겠다 성향들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 황진미 딱 보고 저 사람 누구 지지하겠다 아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신문을 열심히 안 했다거나 내가 출신이 뭐라고 해서 내 판단 자체가 이미 상대방한테 읽혔다라고 보기는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많이 안 들어봐도 이건 100% 탄핵감이야. 그래서 난 열심히 안 물어보는 거야.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안 된다는 가정은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탄핵 결정에는 안전빵으로 7대1이나 8대0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외국은 그렇게 많이 한대잖아요. 사회적으로 정말 첨예한 경우에는 전원일치 판정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전원일치 기각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현재 돌아가고 있는 요 근래에 들어가고 있는 헌재 분위기를 보면 재판정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헌재 심판관들이 굉장히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섰어요. 그 전까지는 좀 유하다가 지금은 증거도 우리 뭐 녹취록 필요 없다.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뭐 건강이 안 좋아 김기춘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쳐내고 있거든요. 지지난주에 박근혜 쪽 어그로 때문에 그냥 일주일 까먹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열을 받았지 좀. 헌재 측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최근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 헌재에서는 결정문 초안 작업이 이미 들어갔다고 하네요. 결정문 초안 작업 중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미리 조율하지 않고 당일날 탄핵 심판하겠다고 결정한 당일날 헌재가 표결을 하기 전에 2개를 써놓아요. 결정문을 2개를 써. 그러니까 인용 결정문이냐 그 기각 결정문이라 써놓고 투표를 찬반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찬성,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를 꺼내 들어서 발표하고 이게 되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죠, 사실은. 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약간 좀 무성의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중간턱이 털렸다, 농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 한두 명 꽂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배신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전원 일치로 인용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관들 보호하는 면에서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본인들이 저지른 큰 죄를 한번 벗어야죠, 자기들도. 2년 전에 벌였던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사건들을 한번 다시 밟지 않으려면 오명을 쓰는 방법은 최대한 비켜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찌라시 같은데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재판관 중에 서기석 재판관하고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가 고른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실명까지 까서 그냥 공개를 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그 은근한 여론 협박 아니에요? 압박? 아니 보도에도 나오고 있고 찌라시도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박근혜가 추천한 인사가 박근혜 배신할 수 있겠냐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 셈법으로 했을 때 한 명만 더 포섭하면 된다. 그 한 명 포섭이 그 탄핵 기각설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는 기각을 찬성하지 않더라도 6명을 채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스킬을 구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서기석 조용구 재판관 두 사람도 이걸로 자기 인생의 어떤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헌재 쪽에서 뭐 물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결과를 맞춘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탄핵 인용에 찬성함으로써 맞을 화살에 그 어떤 분산 효과를 좀 서로가 노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게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인 거예요. 두 사람 자체는 박근혜 초전 인사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전 원래 조율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통진당 해상 때는 그 조율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한 명만 반대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류의 조율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감히 함부로 합의 내용을 깨고 우리 이번에 이거를 어떻게든 인용을 해야 되는데 당신 반대하고 당신 기각해서 5대2로 마칩시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이걸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감히 이 약속을 깨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반대하기로 했는데 아니 나 반대 안 하고 찬성으로 돌래요 이렇게 가면 갈까? 찬성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반대표를 함부로 꺼내서 7명, 8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짓거리는 이게 일단 자기들이 미래에 있는 짓거리를 떠나서 같은 동료 7명의 판사들을 기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 안 들어주거나 그러면 가지 않고 막 카드형 이런 그런 상황 되는 거예요. 꼰대짓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때 스마트하게 뭔가 민의를 뭐 무서워하면서 뭔가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니라 최순실과 고영태가 불륜관계다라는 것을 포커스 맞춰야 되고 지들한테 불리한 증언도 막 끌어대서 재판을 연장시켜야 되는 입장에 그 저질 재판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곱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이 양반들이 과거에 변론했던 재판 기록들을 한번 좀 누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판사를 까고 판사를 누르려고 하고 내가 갑이야라고 아마 계속 그렇게 행동해오지 않았을까 난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의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나름대로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치권이나 언론들에서는 대부분 다 선고 시기가 대략 다수는 3월 9일이고요. 목요일. 그 다음에 3월 2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 그러니까 2월 24일 날 마지막 최후 변론, 마지막 심리를 하겠다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헌재가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정치권 분위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요해. 일반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3월 9일 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반적인 일정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쪽에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빠르면 3월 2일, 늦어도 3월 9일 날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건데 헌법재판소도 이제 거기에 고민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결과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무슨 네. 얘기를 했다는 게 쫙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또는 0명이든 간에 박근혜의 탄핵에 기각 의견을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끼리 조율을 하지 않으면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고민이 이제 막 시작된 게 아니냐 하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헌법소원 절차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일반적인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뭐 소수 의견이라고 이름 남는 거는 뭐 헌재에서는 다반사였었어요. 소수 의견은 항상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함부로 자기가 소수 의견을 내겠다라고 손드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원일치로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헌재 재판관들 박근혜 대리인단 중에 김평우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나는 그 변호사들이라고 그 모으는 적극적 찌질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태극기 들고 들어가서 인증샷 찍고 있는 놈. 아니 그것도 태극기도 곱게 적은 것도 아니고 구겨놓고 가방에다가. 그럼 뭐 그래놓고 정말 애국 보수라고 저지를 하고 자빠졌는데 김평우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예 재판부한테 사태질을 아니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서로 간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네. 그 태도의 문제에서 실제로 사람이 하는 판결은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하는 짓들이 어처구니가 없고 막 지연시키려고 박근혜한테 불리한 증거까지 막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심리하게끔 만드는 이 방식에다가 거기까지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이럴 때면 이런 사람들일수록 되게 나이를 좀 먹었거든요. 꼰대들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애국심도 아니야. 이 사람들 수입료. 그 대리인단 쪽으로 서면 자기들한테 꽂히는 돈 있잖아요. 난 그거 보고 뛴다고 보거든요. 구국의 일념으로. 실제로 요즘에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누가 부르지도 않아요. 김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사무실 개업해 있지만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껏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다 기어 나오는 거야. 대부분 보면 젊은 변호사도 거의 없잖아요. 한 대 못 빼고. 이게 결국은 법 논리로 싸울 게 아니니까 정관예우 차원에서 뭐 전 대법관이나 어디 연관돼 연여대장. 있는데 그런 쪽에 힘 좀 닳고 말 그대로 입김 좀 불만한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쓰니까 이 변론 자체에는 이제 논리가 부족해서 궁색해서 갈수록 저질 변론을 하면서 이제 승질은 나고 해볼 건 없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이제 옛날 성질 나오시는 거지 거기서. 이게 똥은 똥끼리 모인다고 의뢰인이 생각이 마인드가 똥 같으니까 그런 인간들만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재연을 한번 해봐야죠, 오랜만에. 자,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정미. 아니요, 이정미 안 어울립니다. 그래요? 김평우가 어울립니다. 아니, 여기 당뇨 환자도 있는데. 그래. 그러면 이정미, 우리 황진미님,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 우리 송 작가님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관님, 제가 네.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데요? 제가요, 당뇨가 좀 있어서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지금도 머리가 팽팽 도는데, 좀 음식 좀 먹을 시간 좀 주세요. 이분 당 떨어지셨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니에요. 저는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은 꼭 해야 돼요. 내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니까. 이게 정오 시간대 있잖아요. 12시. 밥 먹을 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12시까지 변론을 종결을 하고 오전 변론이 종결이 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 뭐 의뢰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조금 더 진행해야 됩니다. 사태질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아, 재판 기일은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응? 좀 기다리세요. 그럼 오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변호인이 변호를 하겠다는데, 변론을 하겠다는데.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12시가 지금 돼서 우리도 다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여기 당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속기사도 있고 다 직원들이 지금 시간에 딱 점심을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었어요? 왜 함부로 재판을 맘대로 하고 그래요? 재판장이면 다야! 당신 몇 살이야? 아이고, 이 사람 쓰러지겠네. 저 빙이 됐어, 빙이. 당 떨어져서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이 아줌마가 정말 해보겠다는 거야? 당신 몇 끼야?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를 그렇게 세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대사람 기치져지게 멀리 떨어져서 해야지. 아, 우리 저 송 작가님 완전 빙의해가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저분 지금 당 떨어져서 쓰러질 것 같아. 이게 당 떨어졌고 힘들 때는 환자한테는 물 좀 먹여줘야 돼. 이거 억지로 뭐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현재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죠. 추잡스러워. 정말 그러니까 미치겠네. 딱 12시에 끝내진 않지, 원래. 근데 그 즈음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방송 맞추듯이 서로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맞추는 분위기 속에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지금 우리 헤드폰 내려놓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말 한마디 더 하겠다고 그것도 변론을 하게 되면 그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가버리거든. 그걸 어떻게 누가 하라 그러는데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딨냐고 계속 사대질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그 나이 좀 드신 꼰대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후배들, 그 헌법재판관으로 앉아있고 그거 아시죠? 실제로 법조계에서 좀 잘 나갔던 사람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대법관인데 대법관에 떨어지신 그 급들 중에서의 마이너리그가 헌재 재판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급수가 있고 사법고